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지구과학 원 시간이 됐고요. 이번 시간에는 교과서 46페이지에 퇴적암의 환경, 거기에 대해서 배울 거고, 그 다음에 교과서 47페이지, 56, 57페이지에는 우리나라의 퇴적 환경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전체적인 퇴적 환경에 대해서 배우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퇴적 환경은 어떤 것이 있는가, 그것을 이제 단계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퇴적 환경이 무엇이냐? 어렵지 않습니다. 퇴적암이 생성되는 곳이 퇴적 환경이에요. 퇴적이 일어나는 곳이 퇴적 환경이다. 그러면 퇴적 환경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우리가 크게 이제 세 가지 퇴적 환경에 대해서 배울 건데, 하나는 육상 환경이고요. 하나는 해양 환경, 하나는 연안 환경, 이렇게 세 가지를 볼 겁니다. 그중에 먼저 육상 환경을 보면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육지에서 퇴적암이 만들어지는 환경을 육상 환경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육상 환경의 예시로는 호수, 하천, 사막, 빙하, 선상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각각의 특징에 다 있기는 한데 우리가 좀 주요하게 볼 특징적인 육상 환경은 선상지랑 호수입니다. 선상지랑 호수. 그래서 먼저 선상지를 볼게요. 자, 선상지는 이름 여러분들 듣기에 좀 생소하죠? 처음 들어보는 용어일 텐데, 여기가 어디냐면 산에서 평지로 변하는, 경사가 급격히 변하는 곳입니다. 이걸 그림으로 그린다면 여기가 산인데 갑자기 평지로 변하는 곳, 여기가 바로 선상지예요. 선상지. 그리고 이 선상지에 나타나는 특징은 퇴적물이 부채꼴로 쌓인다는 특징이 있고요. 뭐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특징이 바로 분급이 불량하다라는 겁니다. 분급이 불량하다. 선상지에 있는 퇴적물들은 분급이 불량해요. 그러면 분급이란 게 무엇인가? 분급도 여러분들 좀 처음 들어보는 용어일 텐데, 분급이라는 건 퇴적물이 입자의 크기가 서로 비슷한 것들끼리 모여있는 정도를 분급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자, 입자가 큰 애들끼리만 이렇게 모였습니다. 자, 이때 분급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여기서는 분급이 좋습니다. 분급이 뭐 양호하다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자, 그러면은 이렇게 작은 입자들끼리만 모였을 때는 분급이 어떤 걸까요? 이것도 분급이 좋은 겁니다. 크기가 비슷한 애들끼리, 큰 것끼리만 모여있거나 아니면 작은 것끼리만 모여있거나 크기가 비슷한 것들끼리 모였으면은 그거는 분급이 좋은 거예요. 자, 근데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죠. 입자가 큰 것도 있고, 입자가 중간짜리인 것도 있고, 입자가 작은 것들도 있고, 이런 식으로 퇴적물의 입자 크기가 다 제각각인 게 막 이렇게 뭉쳐있는 경우엔 분급이 어떻게 되느냐? 분급이 불량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분급이 불량하다. 자, 근데 선상지에 있는 분급은 어떻다고요? 불량하다. 선상지에서는 분급이 불량합니다. 왜 선상지에서는 분급이 불량하냐? 경사가 갑자기 바뀌기 때문이에요. 자, 산에서는 유속이 빠릅니다. 산에서 이렇게 물이 평지로 흐르는데 경사가 있다 보니 물이 빨라요. 그래서 이 물의 흐름에 입자가 큰 것도 물 따라서 가고, 입자가 작은 것도 당연히 물 따라서 가고, 입자가 아주 작은 것도 당연히 물 따라서 갑니다. 그래서 유속이 빠를 때는 입자 크기랑 상관없이 다 물에 휩쓸려서 내려가요. 근데 경사가 갑자기 바뀌면, 유속이 확 느려지면서 입자가 큰 것도 멈추고, 입자가 중간인 것도 멈추고, 입자가 작은 것도 멈추고, 뭐 입자가 아주 작다면은 그 느려진 물에도 휩쓸려가지고 더 내려가겠지만, 아무튼 물이 엄청 셀 때는 휩쓸려 가던 애들이 물이 갑자기 매우 약해지니까 그 많은 이 센 물살에 휩쓸려 오던 퇴적물들이 갑자기 멈추면서 여기에 쌓이는 현상이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선상지에는 퇴적물들의 입자 크기가 굉장히 다양하고
그걸 뜻하는 말로서 분급이 불량하다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선상지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볼 게 이 호수의 퇴적 환경인데, 호수는 어떤 상황이 있냐면, 까만색으로 그려보야겠다. 자, 여기가 호수입니다. 호수. 자, 호수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계절 변화에 따라서 평행하고 얇은 층리가 생겨요. 그리고 이 특이한 층리를 갖다가 전문적인 용어로 호상점토층이라고 부릅니다. 호상점토층. 얘는 이제 계절 변화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형성되는 줄무늬를 이제 호상점토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호상점토층은 어떻게 생기냐면 밝은 색과 어두운 색의 층이 교대로 나타나요.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죠. 검은색 줄무늬 나왔다가 흰색 줄무늬 나왔다가 다시 검은색 줄무늬 나왔다가 또 흰색 줄무늬 나왔다가 이런 식으로 생긴 게 호상점토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생길 수가 있느냐? 여름에는 밝은 색깔의 퇴적물이 와가지고 이 호수 밑에 쌓이고요. 겨울에는 어두운 색깔을 지닌 퇴적물들이 와가지고 쌓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검은색, 흰색, 검은색, 흰색 이런 줄무늬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여름에는 밝은색 퇴적물이 쌓이고 왜 겨울에는 어두운 색깔의 퇴적물들이 쌓이는지 그거를 볼게요. 자, 먼저 겨울 상황입니다. 겨울에는 호수의 윗면이 얼어버려요. 오늘 빙어 낚시 같은 거 봤죠? 호수 같은 데 보면은 물이 윗면이 얼어 있습니다. 근데 그 얼음 아래에는 이제 얼지 않은 물이 있고 그 밑에 물고기들이 따뜻하게 잘 살고 있죠.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럼 이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자, 밖에서 호수로 들어오는 것들, 이제 얼음이라는 뚜껑 때문에 차단이 됩니다. 밖에서 들어오는 것들 차단이 돼요. 그러면 호수에서는 원래 있던 것들, 호수에 원래 물속 그 호수에 떠 있던 것들, 그런 입자들이 이제 얼음이 생기면서 얼음이라는 뚜껑이 생기면서 이 호수 밑에 이 호수가 되게 고요해지고 잔잔해지면서 아주 가볍게 잘 떠 있던 애들이 고요한 호수에서 슬슬슬슬 가라앉기 시작해요. 주변에서 들어오는 건 없고 원래 있던 것들이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이렇게 호수 밑면에 쌓여요. 자, 근데 주로 어떤 것들이 호수에 이렇게 둥둥 떠 있었느냐? 이때 여기에 떠 있던 것들은 바로 점토질, 점토 물질이랑 또 플랑크톤 시체, 이런 것들이 이 겨울 호수 속 안에서 호수 밑바닥에 퇴적이 돼요. 근데 이러한 점토질이나 플랑크톤 시체들은 주로 어떤 색깔을 갖냐면 검은색 계열, 되게 어두운 색 계열의 퇴적물입니다. 그래가지고 점토질, 플랑크톤이 쌓이기 때문에 얘네들 자체가 어두운 색깔이기 때문에 겨울에는 호수 밑면에 어두운 색깔의 퇴적물들이 쌓입니다. 자, 이러다가 여름이 돼요. 여름이 되면 위에 있던 얼음이 녹아버리겠죠. 그래서 이렇게 물이 될 겁니다. 물. 자, 그리고 이때는 주로 외부에서 공급되는 퇴적물들이 들어가지고 호수 밑면에 이렇게 쌓이게 될 텐데 이때는 주로 밝은 색깔의 퇴적물들이 와요. 왜 밝은 색깔의 퇴적물이냐면 일단 암석 자체가 이 호수 주변에는 화강암이 되게 많습니다. 화강암. 그리고 화강암은 굉장히
그 다른 암석들에 비해서 밝은 색깔의 암석이고요. 이 화강암의 부스러기 그런 것들이 와서 이 호수 밑면에 쌓이게 되는데, 왜 화강암이 부스러기가 되냐면, 이 암석이 완전히 이렇게 동글동글 구멍 하나 없이 동글동글 하지 않아요. 막 이렇게 굴곡이 있거든요. 굴곡. 암석 돌덩이 같은 걸 만져보면 정확히 동그랗지가 않고 막 이렇게 이런 굴곡들이 막 있습니다. 굴곡. 그리고 이 굴곡에는 이슬이 맺히듯이 막 물이 이렇게 차 있어요. 물들이 막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다가 뭐 봄, 여름, 가을에는 이렇게 물이 이런 굴곡을 채우고 있을 뿐인데, 겨울이 되면 이 굴곡 속에 있던 물이 없니다. 그리고 딱 그 굴곡에 맞게 차여있던 물들이 얼음이 되면서 부피가 커져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여러분들 물 편의점 같은 데서 사가지고 냉동실에 그대로 넣어본 적 있나요? 이렇게 뚜껑 안 따고 그냥 그대로 냉동실에 넣어본 적. 그러면은 우리가 페트병을 샀을 때는 분명히 여기 살짝 물이 꽉 차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빈 공간이 있는 상태로 페트병을 물을 팔아요. 그래서 뭐 얼어봤자 이 뚜껑 아래에서 지금 물이 멈춰 있으니까 얼어봤자 뭐 별일 있겠어 하면서 냉동실에 넣었는데, 이 물이 얼고 나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 뚜껑을 들어 올리면서 그 얼음이 얼어버려 있죠. 이렇게 분명히 뚜껑보다 훨씬 아래에 있던 물이었는데 얼음이 되면 뚜껑을 들어 올릴 정도로 이렇게 물이 부풀어 오릅니다. 얼음이 될 때는. 그건 왜 그러냐면 이제 물보다 얼음의 부피가 커서 그런 건데, 이제 물보다 얼음의 밀도가 작아서 얼음이 부피가 커지는 건데, 이 암석에서도 똑같아요. 암석 굴곡에 물들이 차여 있었는데 얘가 얼면서 부피가 커집니다. 페트병에서 부피가 커지면서 이제 뚜껑을 밀어 올리듯이 여기서도 물이 얼음이 되면서 암석을 밀어서 이제 부수게 돼요. 딱 맞게 들어있던 물이 얼음이 되면서 약간 부피가 커지면서 암석을 이제 틈을 되게 약하게 만들고 틈을 밀어내고 암석을 부서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겨울에 암석들이 막 부서져서 부스러기들이 막 이렇게 생겨요. 근데 그 부스러기들은 겨울에는 못 들어가고 있죠. 얼음이 막혀 있으니까. 이제 봄이 되고 여름이 돼가지고 이런 것들이 다 녹아내버리고, 뭐 여름에 이렇게 비가 와가지고 이런 부스러기들이 쓸려서 호수로 들어가게 되면 주로 이제 밝은색 암석들의 부스러기들이 있으니까 걔네들이 이렇게 쌓여가지고 여름에 호수 밑바닥에는 밝은색의 퇴적층이 이렇게 쌓이게 됩니다. 겨울이 되면 다시 또 어두운 색깔의 퇴적층 쌓이고, 여름엔 또 밝은색, 겨울에 또 어두운 색, 여름에 밝은색, 이런 식으로 쌓이면서 어두운 색과 밝은 색이 교대로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줄무늬가 생기고, 이거를 갖다가 우리는 호상 점토층이라고 부른다. 호상 점토층 어렵지 않았죠? 그래서 육상 환경에는 선상지랑 요 호수, 그리고 선상지에서는 분급이 불량하다는 거, 그리고 호수에서는 호상 점토층이 나타난다는 거, 이것만 배우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나오는 게 해양환경이에요. 해양환경. 해양환경은 말 그대로 바다에서 퇴적암이 만들어지는 환경을 해양환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도 종류는 사실 뭐 여러 개예요. 대륙사면이랑 대륙대 탄산염 환경, 심해평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딱 하나만 볼 겁니다. 대륙사면과 대륙대. 그리고 여기는 우리가 이미 다 배웠어요. 저번 시간에. 점이측리 할 때 배웠는데, 자, 대륙사면이 어디냐면 대륙분과 심해저 사이의 급경사면을 대륙사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대륙사면에서 지진이나 뭐 여러 가지 홍수, 아니면은 뭐 아무튼 지각변동, 지각이 흔들린다거나, 아무튼 대륙붕에 쌓여있는 퇴적암을 대륙사면 아래로 옮겨버릴 수 있는 힘 같은 게 생기면은 이제
그 대륙붕 위에 있던 퇴적물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현상이라는데 그런 흐름을 갖다가 저탁류라고 불렀고요. 이렇게 대륙 사면에서 발생한 저탁류가 대륙대에 쌓이게 되면은 그게 퇴적돼 가지고 저탁암을 형성하는 이제 저탁암이 형성되는 효과가 있었고, 이때 이 저탁암에는 특징적으로 저미층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륙 사면과 대륙대는 우리 저미층리 만드는 과정, 그 부분을 볼 수 있는 곳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환경, 마지막으로 연안 환경이 있습니다. 연안 환경. 자, 연안 환경은 어디냐면 육상 환경이랑 해양 환경이 만나는 곳이에요. 이렇게 산이 있다가 선상지, 평지로 바뀌고, 그게 이제 저 멀리 바다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여기는 선상지. 여기가 이제 연안 환경이 되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볼 거는 삼각주만 보겠습니다. 여러 개 있긴 한데 삼각주만 볼게요. 삼각주. 아무튼 육상 환경이랑 해양 환경이 만나는 곳이 연안 환경이고요. 여기서 이제 퇴적암이 만들어집니다. 그때 이제 이 연안 환경의 대표적인 그 지형을 나타내는 종류로 삼각주라는 게 나와요. 삼각주. 삼각주는 뭐냐면 하천이 바다로 들어가는 곳을 삼각주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유속이 감소를 해요. 유속이 감소. 그래가지고 삼각형 모양의 지형을 형성을 하게 되는데, 자, 선상지에서는 경사가 변하니까 유속이 감소를 했죠. 자, 근데 이 삼각주에서도 유속이 감소를 합니다. 왜 감소하냐면 이제 하천일 때는 이렇게 일렬로 오다가 바다로 가게 되면 굉장히 넓은 면적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 좁은 곳으로 올 때는 유속이 그래도 빠르다가 이 바다로 넓게 가게 되면은 유속이 느려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산에서 휩쓸려 올 만큼 이 퇴적물들, 선상지에 놓게 되는 이 퇴적물들, 그만큼 많은 퇴적물을 이끌고 오는 건 아닌데, 여기서도 어느 정도 이 하천, 평지처럼 보이지만 아무튼 여기도 바다까지 내려가는 경사는 있어요. 물론 이 산에서 내려오는 것보다는 유속이 되게 느리겠죠. 여기서 이렇게 쭉 갈 때도 퇴적물들을 이끌고 갑니다. 웬만한 퇴적물들은 선상지에서 다 놨지만 아직까지 유속이 없지는 않으니까 그래도 저기 바다까지 퇴적물들을 이끌고 가요. 그때 요 하천에서 퇴적물들을 이끌고 바다로 오게 되면 일렬로 잘 오던 것들이 이렇게 갑자기 펼쳐지면서 이렇게 삼각형 모양의 지형을 만들게 되는데, 여기가 바로 삼각주입니다. 삼각주. 하천에서 바다로 가면서 유속이 감소하면서 삼각형 모양의 지형이 생성이 된다. 하천에서 그래도 유속이 조금이라도, 여기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빠를 때 퇴적물들이 휩쓸려 오다가 바다로 이동을 하면서 유속이 감소를 하면서 퇴적물들을 놓게 되고, 그게 삼각형 모양의 지형이 생기게 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삼각주 사진이 있는데, 이게 오른쪽 위에가 하천이고요. 왼쪽 아래쪽이 바다인데, 이렇게 하천에서 바다로 내려가면서 이런 삼각형 모양, 삼각형 모양, 삼각형 모양, 삼각형 모양, 삼각형 모양, 이런 지형들이 생겨요. 이게 삼각주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까지 하면 이제 육상 환경, 해양 환경, 연안 환경의 퇴적 환경을 본 거고요. 우리나라에는 어떤 퇴적 환경들이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채석강이란 걸 볼게요. 이건 교과서 4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채석강에 대한 좀 함께 만드는 수업이라고 해가지고 채석강을 답사하는 뭐 그런 내용이 있는데, 아무튼 채석강이 나왔으니까 채석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얘는 전라북도 부안군에 있는 건데 뭐 지역은 상관없고요. 채석강이라는 이름만 알면 됩니다. 여기의 특징으로는 셰일과 여감이라는 퇴적암들이 분포한다는 게 특징이고, 또 연은과 건열이라는 퇴적 구조가 보이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건 요거예요. 층리가 발달해 있다.
이게 잘 나옵니다. 채석강은 층리가 잘 발달되어 있다. 그 다음에 교과서 56페이지를 보면 구문소가 나옵니다. 교과서 56페이지 구문소가 나오는데 거기서도 이제 여기는 이제 채석강보다는 구문소에 대한 설명이 좀 더 자세히 나와 있는데, 아무튼 구문소의 특징을 보면 얘는 강원도에 있는 거고요. 강원도. 고생대 때 바다에서 퇴적돼 가지고 이제 석회암이라는 퇴적암이 많이 분포합니다. 구문소에는 석회암이 많다. 고생대 때 만들어진 석회암이 많다. 그래서 발견되는 게 삼엽충 화석이에요. 삼엽충 화석. 우리 뭐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에 어떤 화석이 있는지 자세히 배우진 않았어요. 물론 그 나중에 지구과학원 그 나중에 화석이 나오는 파트도 있긴 해요. 이거는 이제 기말고사 내용인데, 그래도 먼저 이제 고생대 때 삼엽충이 나왔다고 말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이미 통합과학 시간에 배웠습니다. 통합과학 때 다 배웠기 때문에 고생대 삼엽충 화석 나온다 라는 거는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구문소는 고생대 때 만들어진 석회암이 있는 곳으로서 삼엽충 화석이 발견이 되고요. 또 여기서 퇴적 구조가 발견이 되는데 연은과 건열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 퇴적 구조를 알 수 있는 거는 구문소는 수심이 얕은 바다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채석강도 수심이 얕은 환경이었구나. 연은과 건열이 발견되기 때문에 수심이 얕은 곳이었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석강의 특징, 층리가 발달한다는 거, 구문소의 특징, 고생대에 만들어진 석회암이고 삼엽충 화석이 발견된다는 거, 퇴적 구조는까지는 알 필요는 굳이는 없을 것 같고, 요거 고생대 석회암, 삼엽충 화석, 채석강, 층리 이 정도는 그래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온라인 클래스 이번 주 듣는 것도 고생했고요. 다음 주에는 직접 만나서 지질 구조부터 교과서 49페이지부터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생하셨습니다.